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닫아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인 남자 순달람 한정목입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기 애플워치 들고 왔습니다. 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에르메스 버전인데 제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애플 스토어 두 곳 이제 신사역과 이제 여의도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갔다 왔는데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6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주 만에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게 애플의 반도체 공급난이 좀 해소되는 거 아닌가? 라는 조금 경험적인 생각을 한번 덧붙여 보고요. 그러면 오늘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뿌듯하네요. 네. 오늘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요. 사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오늘만큼 좀 난감했던 적이 좀 잘 없었습니다. 이름부터가 너무 낯선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가치주에 속해 있는 녀석들이 많습니다. 테마를 좀 각각 구분 지어드리면 1위는 FMC가 농업, 화학, 그다음에 센텐과 CV 헬스는 헬스케어고요. 그다음에 와이저 하우저가 목재, 그다음에 크로거는 대형 리테일 업자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가치주 종목에 비교적 성과가 좋았던 데에는 페드에서 테이퍼링을 발표했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낯선 종목들에서 그나마 그래도 상승률이 가장 높은 많이 오른 종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위 FMC입니다. FMC가 이렇게 급등한 데에는 실적 영향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우선 그저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좀 했었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기대치를 상회한 호실적을 냈습니다. 물론 4분기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이 두 그림을 보시면 FMC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거를 보시면요. FMC의 상품별 매출인데요. 대부분의 매출이 살충제와 제초제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FMC는 꾸준한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임에도 수익의 7% 정도를 연구개발비에 사용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전 세계 규제기관들이 구형 살충제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혁신이 역시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ESG의 일환이지 싶은데 어쨌든 이런 분야에서도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다면 아무래도 FMC처럼 덩치가 큰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재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대륙별 매출이 아주 고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참 저렇게 만들기도 힘들 것 같은데 참 정말 저 부분은 칭찬받을 만한 것 같고요. 네. 이것은 FMC가 바라보는 2022년 내년의 경영 환경인데요. 밑에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바로 비용 파트입니다. 네. FMC를 비롯한 모든 회사들이 내년에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인플레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FMC가 이렇게 급등한 데는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도 한몫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왼쪽은 FMC의 역사적인 PER을 나타낸 거고 오른쪽의 그림에서 빨간색 선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PER은 왼쪽 걸 보시면 역사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 오른쪽 걸 보시면 배당 수익률은 2%를 넘어가는 수준으로서 과거 평균 대비 아주 매력적인 구간으로 본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물 수요는 꾸준할 거고 점유율도 높아질 확률이 좀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가격은 싸졌으니까 투자자들이 몰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재미없으셨죠? 네. 재밌는 거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 종목입니다. 아무리 하락 리스트이지만 하락률이 선을 넘은 것 같은 종목이 하나 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남성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친숙한 기업이죠. 액티비전 블리자드입니다. 네, 14%가 어제 빠졌는데 우선 실적부터 훑고 가실게요. 블리자드도 FMC처럼 11월 2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잘 나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매출과 순이익 모두 기대치를 상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것은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 차트 속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름에 음봉이 크게 하나 있었죠. 이때 블리자드가 캘리포니아 공공기관으로부터 성스캔들 폭로에 따라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말이 스캔들이지 거의 성폭력에 가까운 사내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속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사내에 있었는데 그게 발각이 됐고 여론이 절대 진정이 도저히 안 되니까 핵심 인력들이 줄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급락은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엄청 충격을 먹었는데 블리자드에게 있어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블리즈컨이라는 행사거든요. 근데 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보통 이 행사 때 신작 출시라든가 이런 뭐 중요한 발언들을 좀 하는데 그래서 의미가 깊거든요. 개발자들이 없어지니까 신작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 페이스북 때도 그렇고 이번 사건 때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런 못된 사내 문화가 기업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주는 요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젖 게임들은요, 블리자드가 가진 게임 타이틀 중에서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아니면 근래에 돈을 벌 것 같은 게임 리스트들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3개의 회사로 좀 구성된 회사죠. 왼쪽부터 뭐 액티비전, 그 다음에 뭐 블리자드, 그 다음에 킹소프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형님이 액티비전인데요. 큰형님 액티비전은 저 타이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콜 오브 듀티, 이게 총싸움이거든요. 총싸움 이거 하나로 사골까지 빼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 돼요. 이게 그래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서양 애들이 총싸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킹을 보시면 캔디 크러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캔디 크러쉬는 서양판 애니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핵심은 결국 블리자드입니다. 네, 그리고 블리자드의 현재 핵심은 디아블로 4와 오버워치 2 신작이 언제 나오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핵심 기대 신작들이 출시가 또 연기됐습니다. 더군다나 기약이 없다는 게 더 문제죠. 기사에서도 Maybe 2023라고 적혀 있잖아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늦어도 내년에는 출시될 것이라고 봤던 건데 바꿔 말하면 내년에는 블리자드가 내놓을 신작이 없다 라는 겁니다. 특히 특정한 날짜를 제시하지 않은 게 투자자와 게이머들을 더욱더 속 터지게 만드는 부분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리더십 부재와 개발 인력이 부족한 총체적 난국이라서 그렇습니다. 두 게임 모두 올해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디아블로4의 게임 디렉터는 8월에 퇴사를 했고요. 오버워치의 디렉터도 4월에 블리자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직 재정비하라고 모셔왔던 새로운 CEO도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어제 또 떠났습니다. 게임 개발에 열중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력 수급부터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참 재밌는데요. 블리자드 구글에다가 블리자드 이즈라고 치면은 나오는 이제 자동 검색 그 창을 제가 캡처해 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해본 건데요. 좀 크게 띄워보시면 네. 자동 검색 단어들을 좀 보시면 살벌하죠. 네. 블리자드는 죽었다, 죽어가고 있다, 나쁜 회사다, 끝났다, 쓰레기다, 2022년에 문 닫을 거다 입니다. 게이머들의 좀 민심을 좀 반영한 거라고 알 수가 있고요. 사실 블리자드가 죽었다고 걱정했던 거는 오늘 내일 일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깊은 사태다 보니까 극복하는 시간과 노력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건 게이머들이나 저렇게 겜돌이들이나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투자자들은 게임 잘해서 그런 거 잘 관심 없을걸? 돈 많이 벌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엔 아닌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20달러에서 65달러로 거의 절반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전망까지 또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한때 저도 열렬히 사랑했던 블리자드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잘 살아나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이제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마지막 순달람이니까요.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시는 분들이죠. 바로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 상위 5% 고객분들께 선택한 5종목 한번 제가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과감한 베팅을 하셨을까요? 자, 이번 순위는 좀 색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성격과 유형의 종목들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마냥 공격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고수분들의 생각이 다 같이 짬뽕돼서 이런 믹스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QQQ의 경우에는 다 아실 것 같은데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아주 대표적인 ETF입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이 저번 주에 다시 반등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종목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으셔서인지 패시브 투자를 감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있고 ASML도 있고 해서 역시 반도체 테크 주식에 대한 성장성을 믿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5위에 있는 핑하헬스케어인데요. 이 종목은 중국의 대표적인 원격 진료 업체입니다. 다만 이 종목은 좋지 못한 실적, 경쟁 심화 우려에다가
정부 규제까지 겹치면서 올해 아주 힘든 나날을 겪고 있는데 역시 저가 매수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저도 생소하고 여러분도 생소하시게 느낄 것 같은 허트8 마이닝이라는 기업입니다. 3위에 떡하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순달람에서 처음 당연히 나왔었고요. 그만큼 순위에 이름을 잘 안 올리는 기업입니다. 스몰캡 기업인데 이름에 마이닝이 들어가죠. 역시 비트코인 채굴 기업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 덕분에 채굴 주식들도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마라톤 디지털과 허트8 마이닝이 아주 대표적인 채굴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코인을 그냥 사면 되지 왜 이런 주식을 사느냐? 아닙니다. 이 차트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비트코인과 채굴 주식들의 올해 성과를 비교해본 차트입니다. 주황색 선이 비트코인이고요. 빨간색 선이 허트8 마이닝 주식입니다. 비트코인이 115% 올랐을 때 허트8은 올해 무려 462% 올랐습니다. 예, 대단하죠. 마라톤 디지털은 심지어 500%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벌길래 코인보다 주가 수익률이 더 좋을까요? 채굴 기업이 돈 버는 프로세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채굴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해시 레이트, 해시 값을 올리면 되고요. 채굴 기로부터 발생되는 전기세는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채굴 주식 중에 마라톤 디지털이 더 수익률이 좋은 것 같은데 왜 허트8 마이닝을 사셨었는지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회사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지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본질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마라톤 디지털이 리딩 기업이니만큼이나 보유하고 있는 채굴기라든가 비트코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비트코인 채굴 속도라고 불리는 해시레이트, 해시 값인데요. 10.37 엑사 해시라고 적혀 있죠. 이 해시 값이 마라톤 쪽이 몇 배 더 우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디지털은 내년이면 하루에 50개가 넘는 코인을 채굴할 것으로 보이는데 허트의 경우에는 하루에 20개 정도이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허트는 내년이면 발전량이 크게 늘어나서 연산력이 그만큼 올라갈 건데 전기세는 얘네들이 캐나다에서 채굴하거든요. 미국보다는 캐나다가 전기세가 싼가 봅니다. 전기세가 낮으니까 이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요. 다음은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마라톤이 시가총액이 6조가 넘는 기업이고요. 꽤 크죠. 네, 허트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마라톤이 가치를 높게 받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마라톤이 분기 평균 성장률이 91%나 되기 때문입니다. 매 분기마다 분기 매출이 2배씩 올랐다는 겁니다. 다만 허트는 영업이익률이 마라톤의 2배인데 반해서 PER이라든가 그다음에 PSR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은 크게 낮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생각하신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채굴 기업을 비교해 본 거는 저도 좀 처음인데요.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게 보셨길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건 CME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과 미체결 약정 금액에 대한 차트입니다. 보라색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인데요. 지난달 들어서 거래량이 아주 폭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은 여타 다른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선물을 쉽게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하는 곳들은 거의 개인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투자에 열중하고 있다. 관심이 아주 지대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지난 10월에 비트코인 상승이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밈으로만 오른 건 아니다라고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네요. 참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요즘 몸소 체감합니다. 그만큼 나이도 빠르게 먹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슬프지만 저는 순달람은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